자,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인문 강의의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좀 간단히 진행하고 수업을 이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이제 1년 동안, 최소 1년 동안 이제 세법을 가르치게 된 이윤엽 세무사라고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거의 매일 볼 수도 있어요. 거의 매일. 그래서 얼른 좀 친해져서 좀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이제 하나라도 더 알려주게끔 뭔가 낯설음을 좀 없앴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 세법이라는 과목이 또 세무사 시험에서는 메인 과목이고 난이도가 좀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수업이 많아요. 수업이 많기 때문에 그 과목 선생님을 좀 좋아해야 돼요. 과목 선생님이 저를 조금 싫어하셔도 좋아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좀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수업 반복해서 듣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항상 강의를 하고 굉장히 이렇게 강의한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입문 강의는 어떤 식으로 좀 이제 진행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비기닝이라는 얇은 입문서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세법책이 나중에 기본 강의 가시면 굉장히 이제 두꺼운 기본서 교재를 쓸 거예요. 그때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겁이 날 수 있는데 이제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 충분히 다 흡수할 수 있는 내용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차근차근 이제 이해하시는 걸로 하시면 양이 많지만 할 수 있는 정도에 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비기닝 자체는 여러분들 지금 의욕이 앞설 수도 있으나 세법을 뭐 완전 정복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세법이라는 좀 난해한 과목이죠. 왜냐면 저희가 주변에서 실생활에 막 겪어보지도 못했고 어떠한 용어 이런 것들도 법률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낯설음을 좀 허물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입문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기닝이라는 이제 입문서를 통해서 요 입문에선 세법의 낯선 용어를 꼭 친숙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세법에 쭉 나오는 개념들이 있어요. 개념. 뭐 부가가치세에서 사업자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장의 개념이라든지 그런 세법의 전반적인 개념을 익히고 기본반을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입문 강의를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뭔가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아니면 뭔가 수험적으로 암기하기보다는 용어나 개념을 좀 친숙하게 만들자라는 게 입문 강의의 목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래도 저희가 세법 시험을 뭔가 취미로서 공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희 이제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에서 이제 세무사 시험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건 세무사 세법 공부를 하기 위한 시험이죠. 왜냐하면 세법이라는 과목이 사실 양이 훨씬 많고 각 시험마다 나오는 경향, 나오는 범위, 나오는 주제, 법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세무사 시험을 공부하기 위한 세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세무사 시험에서의 세법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빠르게 캐치할 필요가 있어요. 빠르게. 이거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처음에 잘 습득하지 않는 부분인데 저는 그걸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세법이 정말 방대해요. 정말 방대하고 각 시험마다 정말 특성이랑 그런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세무사 세법을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눈치채지 못하면 계속 공부하는데 산을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합격이라는 목표점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세법 공부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문제를 통해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좀 눈치를 줄 거지만 적어도 인문 강의 동안은 그런 문제도 엄청 이렇게 정답을 맞춰야지라는 스트레스보다는 아 이렇게 배운 내용이 기출 문제에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문 강의는 이렇게 나갈 것이고 총 한 강당 약 50분 정도 진행을 해서 35강을 진행할 거예요. 35강. 그래서 약 10회차에 관한 분량인데 10회 동안에 여러분들이 배우실 법은 총 3법이에요. 총 3법. 첫 번째가 부가세, 두 번째 소득세, 세 번째 법인세인데 요 세 가지 법률이 세무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요 세 가지 법이 1차에 거의
30문제가량 출제가 되고 있고 40문제 중 30문제죠. 2차에서도 각 과목이 넓게 포진돼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문 강의도 요 출제 빈도수가 높은 가장 중요한 법률만 다룰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가 3회, 소득세 3회, 법인세 4회인데 잠깐 보더라도 1회만 더 많더라도 법인세가 양이 많다는 걸 좀 눈치챌 수 있죠. 그래서 법인세가 실제 2차 시험에서도 빈도가 훨씬 더 많고 점수 배점이 높아요. 근데 법인세가 점수 배점이 높다는 건 사실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 그래서 법인세는 상당수 시간을 많이 투입해야 되고 이러한 법인세는 회계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회계 원리를 반드시 수강하고 들어야 되는 세목이 법인세고 부가세나 소득세는 회계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거의 안 들어가 있다고 무방하다라고 할 정도로 별도의 이제 세법만 공부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약 10회가량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 이제 과목은 부서법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이제 세법을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내가 이거 세법을 잘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지금 좀 불안한데 잘 못하고 있나 이런 걱정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런 이제 걱정이 드실 때 언제든지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제 여쭤보셔도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공부 방법의 팁을 좀 말씀드릴게요. 공부 방법의 팁. 굉장히 이거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꼭꼭 이제 기억하시고 지금은 사실 공부를 이제 안 해봤기 때문에 막 와닿진 않을 거예요. 막 와닿진 않지만 공부해 보시다 보면 점점 왜 이런 게 중요한가라는 거를 언젠가 깨우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얘기할 거지만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론과 문제는 항상 같이 해야 돼. 항상 같이. 이거는 사실 세법뿐만 아니라 재무회계, 재정학, 뭐 각종 선택법에도 적용돼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 사실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이 그래요. 모든 시험. 모든 시험이라는 건 어떠한 문제가 있죠. 문제. 그 기출문제라고 하죠. 그 기출문제. 그 기출문제는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방향성을 보여주는 지도예요. 지도. 지도를 안 보고 길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찾을 수는 있지만 오래 걸리고 어렵겠죠. 아니면 낯선 곳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 합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기출문제를 지도처럼 활용하셔야 돼요. 지도처럼. 그래서 내가 공부한 내용이 시험에 이렇게 나와서 이거를 공부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아, 이게 이런 식으로 함정이 나오고 오답이 나오는구나. 그거를 눈치채셔야지만 빨리 합격할 수 있는데 또 너무 그렇게 뭔가 수험적으로만 막 기출문제만 달달 외우고 그런다고 또 합격하는 시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출문제 활용법 이런 것들은 점차 기본반, 객관식반, 또 스파르타반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문제의 응용력을 키우는 힘을 알려드릴 텐데 그래도 처음엔 문제를 항상 접근을 친숙하게 하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용어와 개념을 굉장히 탄탄히 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것도. 특히 세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도 마찬가지인데 세법이 특히 용어가 어려워요. 용어가 굉장히 낯설고 과거에 이제 일제시대의 잔재로서 남아있는 어려운 용어들이 남아있어서 최근에는 그걸 탈피해서 일본어의 잔재를 없애자. 그래서 세법 용어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도 어려워요. 바뀐 용어도 법률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용어가 이해가 안 되면 그 개념이 이해가 안 되고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그 규정, 문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용어가 이해 안 되면 저한테 여쭤보시던지 아니면 진짜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라도 모르는 용어는 꼭 점검하셔야 돼요. 모르는 용어 꼭 점검하셔야 되고 전국의 모든 수험생이 용어가 그렇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용어를 일일이 다 정해놓으면 가뜩이나 두꺼운 서적이 훨씬 더 두꺼워지기 때문에 가독성을 잃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가 친숙히 설명이 안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느 정도 스스로 찾거나 아니면 제가 최대한 수업 시간에 많이 설명할 텐데 그 용어 정의를 먼저 잘 하셔야 돼요. 용어 정의.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용어를 바탕으로 세법의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뭐 취지도 보고 아 이러한 뭔가 왔구나 틀도 보고 그 다음 문제풀이로 접근하셔야 돼요. 항상 용어 정의를 탄탄히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세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야 우리 이거 세법 징수해보자 그냥 다짜고짜 만들자 이렇게 만들어진 법은 없어요. 항상 경제적 형상에 따라서
아, 이게 문제가 되고 세법을 바꿔야겠다. 아니면 이러한 취지 때문에 좀 조세 형평, 과세 형평이 어긋나니까 과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자. 이런 식으로 경제적 현상을 반영해서 세법이 만들어져요. 최근에도 이제 코로나라는 이런 각종 세계의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가 좀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올해 한시적으로 코로나 세법이라는 규정을 통해서 뭐 임대료도 깎아주고 근로자들의 세금도 많이 줄여주고 또 사업자들 특히 관이가세들의 세금도 줄여주고 이렇게 한시적으로 바뀌는 규정이 적용이 돼요. 그 말은 세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법이 만들어진 이유. 근데 세법이 처음에는 여러분들 다 낯설기 때문에 제가 취지부터 이제 결론까지 설명을 드릴 텐데 결어만 기억하는 이제 특징이 있어요. 뭔가 수험생에. 딱 압도적으로 스토리로 쭉 얘기해도 들을 때는 그랬지 하고 복습할 때는 결론 위주로 공부를 해요. 결론 위주로. 그리고 그렇게 결론 위주로 공부하면 오늘은 이해돼요. 오늘은 이해되고 내가 그 규정을 맞지 않은 것처럼 착각해서 더 이상 뭔가 공부를 안 할 확률이 높은데 그럼 하루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어요. 정말 일주일 안에 다 까먹어요. 그래서 세법이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다라고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휘발성을 잃지 않기 위해선 그 내 머릿속에 기억된 걸 장기간 1년, 2년 넘게 기억하기 위해선 항상 취지 위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취지. 선생님이 말씀드린 취지.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해야 되지 이거다. A는 B다. B는 C다. 이런 식으로 도출해버리면 진짜 다 까먹어서 남는 게 없어요. 그걸 다시 또 새 출발해서 기억해도 또 까먹고 또 까먹고 또 까먹어서 결국 지쳐서 공부를 포기하는 수험생도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선 항상 처음에 설명하는 취지, 이유,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하필 세법이 다 취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취지는 하필 법에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취지는 판례나 이제 각종 법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그거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스스로 필기를 잘 하실 때 책에 취지가 안 써져 있으면 최대한 써져 있지만 안 써져 있는 취지라는 건 꼭 적어두셔야 돼요. 안 써져 있는 취지는 꼭 적어두셔서 이러한 원인과 이유로 됐다. 또 있지만 가끔은 좀 취지가 없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세법은 좀 논리가 없이 이제 규정이 통과된 것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취지는 잘 없어요. 그냥 외우세요 라고 제가 수업 목적하게 알려줄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냥 외우셔야 되는데 거의 세법의 전반적인 한 7, 80%의 내용은 이유, 취지를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법 과목이 처음에 어려워하는 이유를 제가 많이 분석해 봤어요. 저도 이제 어려웠고 이제 제 주변에 뭐 합격생들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공부하신 분들이 처음에 세법 너무 어려워요.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세법 1회독이 모든 과목 중에 제일 어려워요. 세법 1회독 처음 끝까지 하는 그 한 바퀴 돌리는 과정이 재무나 재정화 행소보다 상대적으로 제일 힘들어요. 일단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세법이라는 게 1장부터 9장까지 유기적으로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연관성이 높아요. 유기성,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지금 1장을 공부하는데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 이유는 뒤에 내용 이유 때문에 앞에 설명이 되는 거야. 뭔가 뒤에 원인으로 인해서 앞에 결과가 있는데 책이란 건 당연히 목차가 있어야 되는데 목차 없이 무슨 큰 도화지에 써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챕터, 2챕터를 공부하지만 8, 9챕터를 이해해야지만 1, 2챕터가 이해되는 부분이 많아요. 적은 게 아니라 많아요. 그래서 세법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정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정말 어렵고 나 이거 안 맞아. 세법 안 맞아.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다 그래요. 모든 수험생이 그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세법의 진짜 공부는 2회독 때부터다 라는 약간 그 얘기, 통설이 있을 정도로 1회독은 힘들지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지만 그냥 밀고 일단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들으면 이제 뒤에 내용을 좀 한 번이라도 들어봤으니까 이래서 이런 내용이 앞에 써져 있구나. 그리고 2회독 때 이해 안 가면 3회독 때 이래서 이해되는구나. 이런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해되는 과목이에요.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저 한 번 들었어요. 이제 혼자 하면 되냐? 그런 거 없어요. 세법은 1차 시험까지만 하더라도 최소 3번 정도를 들어야 돼요. 최소 3번. 최소 3번을 들어야지만 좀 이해 갔다 이 정도의 과목이기 때문에 처음 1회독은 힘들어도 잘 버티셔야 돼요.
그럼 이해독 때부터 좀 재미를 느껴요. 그래도 좀 이해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재미도 느끼면서 문제 풀면 문제도 많이 풀려서 정답률이 높아지면 그때서야 재미를 찾을 거예요. 2회독까지만 잘 버티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생각하는 공부라고 적혀져 있는데 무슨 느낌이냐면 이제 이거는 전반적인 세무사 공부에 관한 내용인데 이 공부에 관한 것들을 이제 깊이 있게 막 생각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까지 방법은 누가 잘 알려주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최근까지의 이런 세무사 시험 공부와 또 이제 공무원 학원에서도 이제 강의를 했었고 여러 시험에서 수험생들과 소통을 통해서 학생들이 뭘 모르고 왜 이걸 이제 이해를 못하는지를 많이 느꼈고 공부 관련 서적을 계속 이제 분석하면서 저도 단기간에 어떻게 합격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공부한 내용을 장기간 기억하는 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많이 연구를 해요. 근데 공부를 이제 한 단어로 좀 표현해 보면 반복이에요, 반복. 반복 학습이 공급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세법뿐만 아니라 재무회계 원가 등등을 공부하실 때도 나 한 번 듣고 오늘 복습해서 끝.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고시 공부 이렇게 1년 이상 공부해야 되는 시험은 그날 듣고 그날 복습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기초 기본이고 그 복습을 다시 어떤 일정한 주기 안에서 계속 반복하시는 게 요 세무사 시험의 큰 방향성이에요. 큰 방향성. 그래서 한 번 듣고 나 됐어. 이제 이해했지. 나 그날 너무 재밌었어. 다음날 까먹을 수 있어요. 일주일 되면 진짜 날아가요. 그래서 어떠한 그 개인마다의 일정한 주기를 통해서 공부한 내용을 또 보고 다시 이해한다면 책을 찾아보다든지 강의를 좀 일정 부분을 다시 듣는다든지 라는 학습 반복 학습을 통해서 계속 장기 기억을 유지해 나가는 싸움이 이러한 세무사 시험의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그래서 요걸 좀 기억하시고 근데 이제 반복을 좀 오해하셔가지고 반복을 이제 공부에선 좀 회독이라고 표현해요. 회독. 그래서 책을 몇 번 읽었냐, 또 문제를 몇 번 풀었냐, 그런 거 이제 1회독, 2회독, 3회독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선생님 그럼 공부는 반복이네요. 저 이제 책 10번 뭐 읽을게요. 다짜고짜. 아니면 10회독 문제를 풀게요. 이렇게 다짜고짜 10번 있고, 다짜고짜 10번 푸는 게 어느 정도의 수준을 달성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수준. 근데 이제 세무사 시험은 1차는 어쨌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무한 반복을 통해서 절대평가의 시험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2차부터는 상대평가죠. 이제 전국의 각지의 1차 합격생들이 약 5,000명간 발생하는데 이제 누적까지 합쳐서 그중 700명만 보는 시험이요. 남들보다 잘해야 합격하는 시험이요. 그때는 이런 무한 반복의 회독을 통해서는 고득점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고득점을 달성하려면 항상 생각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를 근데 또 오해하셔서 나는 세법의 탄생부터 정말 실무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이걸 완벽히 해야겠다. 그러면 진짜 10년 이상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요 생각은 어느 정도의 시험 문제를 맞출 수 있게끔 이해하는 정도면 충분해요. 그게 단기간 합격하는 노하우예요. 단기간 합격하는 노하우. 내가 그 이상은 합격하셔서 여러분들 일하면서 진짜 거래처를 만나고 이제 거래처에서 발생한 일들을 통해서 완벽히 이해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고 수험생까지는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상상으로서만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문제를 어쨌든 풀어서 정답을 맞춰야 합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실 때도 너무 깊이 있게 가시면 안 되고 딱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이해를 통해서 회독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도 좀 표현을 해볼게요. 이제 공부 서적에서 제가 배운 용어인데 메타인지라는 용어가 있어요. 메타인지. 메타인지는 한국말로 좀 표현해 보면 암이란 용어예요. 굳이 따지면 암. 내가 어떠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계속 생각하는 과정. 그게 메타인지예요. 그게 메타인지. 그래서 이렇게 무한 반복을 하시면 그 문제집 내용을 못 던져줘도 다 풀 수 있어요. 그게 기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문제집을 외운 거죠. 문제집을 외운 거예요. 그건 세법을 공부한 게 아니라 문제집을 외운 거예요. 근데 매년 기출문제는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와 똑같이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기존 기출문제에서
조금 변형돼요. 조금 변형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 없이 반복한 수험생들은 조금 변형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다 틀려요. 새로운 문제처럼 느껴져요. 그 문제집만 생각 없이 풀면 해설지를 외웠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가 이렇게 풀었었지 라는 어떠한 틀에 박힌 공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고득점 합격을 할 수가 없고 장기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제 장기 기억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 문제를 이런 책의 내용을 통해서 풀고 있구나. 내가 외워서 푸는 게 인지 아닌지 계속 확인해야 되고, 저희 학원은 그런 확인 과정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뭔가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시험을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시험을. 이제 인문 강의까지는 이제 시험을 안 보겠지만 기본반 때부터는 거의 매일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계속 공부하시면서도 제가 강조할 텐데, 이런 느낌으로 계속 공부를 하신다면 정말 1년 이내에 세무사라는 타이틀을 이제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문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맞추시고, 이제 매일매일 또 제가 학원 늦게까지 이제 문제도 만들고 책도 쓰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제 강사실에 아니면 저 좀 창피하시면 홈페이지에 이제 모르는 내용이나 이해 안 됐던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올려주세요. 그 질문한 행위는 굉장히 그 공부할 때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 왜냐면 저도 공부할 때 궁금한 게 있어서 많이 이제 여쭤보고 그런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물어본 게 기억에 또 오래 남아요. 이 선생님한테 따로 물어본 건 뭔가 더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 선생님한테 배운 게.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래도 좀 해결이 안 된다, 언제든지 좀 찾아와서 여쭤보시는 그런 공부를 또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인문 강의를 시작할게요.